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서 인적자본 모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132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것을 체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요. 거기 한 3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적자본과 지식자본.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노동액, 지식이 체화된 근로자들은 자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자본의 외부성, 그리고 학습효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비경합성을 갖는 지식의 축적은 이렇게 지식을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가계 부분에 어떤 교육과 실행학습과 같은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식의 축적하는 방법이 R&D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한 가지 방법을 봤으면,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이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아니면 실행학습 같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그러한 직업교육을 통해서 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휴먼 캐피털이라 하죠.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노동자의 어떤 지식과, 3번째 줄에 나와 있죠. 노동자의 지식과 어떤 기술을 무한정 증가시키게 돼서 유효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노동력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정투입 요소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정투입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증가는 한계 생산 체감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생산 체감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가 루카스 모형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줄. 자, 어느 한 시점에서 국가 경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상당수는 실제로 고용돼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근데 또 일부는요, 직접 공장이나 기업에 들어가서 뭔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또 일부는 또 실업자로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은 뭔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현재 학교 다닌다라는 얘기는 교육에 투자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생산이 증가하지 못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미래에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특히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생산성이 높고 빨리빨리 어떤 일을 잘하는 어떤 능력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같은 것들을 빨리 습득하게 됩니다. 빨리 습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거기 나와 있는 자신의 지식 기술을 후학들에게 효율적으로 전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전수를 해주는데, 이렇게 인적 자본이 축적돼서 잘 알수록 또 효율적으로 전수를 해준다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축적된 어떤 지식이나 기술 등 이거는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교육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주어진 교육 투자로부터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인적 자본의 축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학자가 루카스였고, 그래서 루카스의 인적 자본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내용을 전개했는지 기본적인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인구 증가율은 빵이라 했고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국가 경제의 개별 소비자가 현재 인적 자본의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요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T기 현재의 인적 자본에 대한 거기 얼마나 기술을 갖고 있는가? H라고 휴먼 캐피털의 약자 H라고 썼습니다. 자, 이 소비자는 매기 주어진 1만큼의 가용 시간 중에서 1이라고 얘기했어. 뭐 10이면 10이라고 하면 10 중에서 일부는 노동을 해야 되고요. 일부는 여기 보시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는 전체 가용 가능한 시간 중에서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에다가 U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1-U는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효율성 단위야. 노동에 투자했을 때 노동에 투자한 시간이 U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H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유효 노동 공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가 유효 노동 공급을 제공했어. 그랬을 때 요 W가 바로 효율성 단위당 실질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 노동 공급은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설득력 있는 가정이죠. 실질 임금이 올라갈수록 유효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적 자본 축적 이외에 이 사람은 저축과 차입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사람의 예산 제약식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뒤에도 나오는데 13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쓸까요? 이 사람이 요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 134페이지 5-6 식을 보세요. 이 소비는 T기의 소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동을 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동의 비중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인적 자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임금만큼 내가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 자체는요. 임금 소득하고 같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임금, 근로소득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나의 어떤 생산성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5-7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인적 자본의 축적 과정이 거기 나와 있는데 자, 전체 일 중에서 일부는 노동을 하고 1-U만큼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중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자, 이거를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에 투자해서 자, 이쪽 부분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쪽 부분이 높아질수록 지금 당장 일은 못해서 소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이 비중이 클수록 당장 일은 못해 가지고요. 임금 소득은 감소하지만 현재 임금 소득은 T기의 임금 소득은 줄어드는 거야. 현재 임금 소득은 감소하지만 이렇게요. 감소하게 되지만 미래에 더 많은 생산적인 노동으로 미래에 임금 소득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소비자의 교육 투자가 저축의 기능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교육 투자가 저축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축이라는 게 지금 소비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축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인적 자본이 어떻게 투자되는가라고 보면요. 요만큼이 우리가 교육에 투자된다고 했잖아. 요만큼이 교육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전체 시간에서 이제 교육의 인적 자본에서 이만큼이 또 교육으로 투자되고, B가 뭐냐면 교육제도나 정책 등의 교육 부분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이제 효율성이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정부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교육제도의 정책을 포함한 교육 부분의 효율성을 나타내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량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T+1기에 인적 자본이 어떻게 축적 증가합니까에 영향 미치는 게 세 부분으로 나타내 있어요. 이거 1번. 이거죠. 지금 현재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량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여기 2번. 사람들이 전체 가용한 시간들 중에서 얼마나 교육에 투자를 하는가, 신경을 쓰는가. 다음에 3번. 요거 B로 나타낸 거죠. 여러 가지 교육제도나 정책 같은 것이 교육 부분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높이는가,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7식이 나와 있고요.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함수를 조금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물적 자본 없이 유효 노동만을 생산 투입 요소로 한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물적 자본은 없이 노동은 노동인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식 자본이 체화된 인적 자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유효 노동에 대하여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얘기하고 한계 생산 불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유효 노동 투입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요게 유효 노동의 투입이 되는 것이고, Z가 요거 유효 노동에 대한 요 미분하면 Z로 남잖아. 한계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효 노동,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계 생산 불변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 즉, 비경합성을 갖는 지식, 기술 등 인적 자본의 무한정의 축적은 여기 비경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 등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은 이거는 유효 노동의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한계 생산 체감을 가져오는 고정 투입 요소가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퉁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업의 이윤 함수까지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요게 기업의 이윤을 나타내는 거야. 이윤이라는 것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요 Y라는 총 산출물에다가 요만큼 노동과 관련한 요쪽과 관련된 비용을 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 이걸 제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요 Y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Y 값은 어떻게 됐어? Z에다가 여기 U, HT에 D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같이 묶을 수 있으니까 Z-W. W가 임금이죠.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기업의 이윤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노동 수요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게 같아질 때 여기서 무차별적으로 결정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당연하게 아니 Z가 임금보다 커. 그러니까 임금이고 요거 한계 생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채용했는데 주는 임금보다 비용보다 베네핏이 더 크게 되면 노동을 늘리는 것이고, 반대가 되면 오히려 줄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같아지는 수준에서 무한히 채용을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수평의 노동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거기 1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여기 실질임금과 요게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거죠. 실질임금과 요 같아지는 수준에서 수평이 되는 것이고,
노동을 공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임금에 대해서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상정을 했잖아요. 자, 균형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요거 두 개 같은 데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인적 자본량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같아질 때 결정되고 지으면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루카스의 인적 자본 모형에서 일반 균형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을 다 아우르는 동시균형을 나타냅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요, 거기 보시면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로 가정된 유효 노동 공급과 그리고 수평이라 할 수 있는 유효 노동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 인적 자본이 딱 결정된다는 거 봤습니다. 자, 왈라스 법칙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균형이 되면요, 그 균형이 생산물 시장의 균형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요게 이제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이다 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가?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 자, 요거는 임금 소득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유효 노동 공급과 관련한 그거와 W 실질 임금을 곱해준 걸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결국 요게 요 Y랑 결국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균형 인적 자본량에서는 이게 다 똑같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5-10씩 그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균형 인적 자본량에서는 거기 보시면 앞에서 균형 상태에서는 이게 똑같다고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니까 HT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앞에 5-7식에 대입을 합니다. 5-7식 거기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앞으로 가기 뭐 하니까 여기다 살짝 써놨습니다. 이게 5-7식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대입을 해서 나타낸 결과를 보시면은 균형 인적 자본 축적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자, 그러니까 얘랑 얘가 어떻게 되니 하면 이게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지. 이렇게 인적 자본 축적 방정식 요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기울기가 되고, 얘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초기에 주어진 1인당 인적 자본량과 관계없이 인적 자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뒤에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 균제 상태에서요, 1인당 인적 자본에 대한 자본과 또 소득과 소비의 장기 성장률은 다 똑같게 됩니다. 예, 같게 되죠. 그래서 요 값과 같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2에 나와 있는 식이 바로 그 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기술 수준이 Z입니다. Z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서 교육 및 기술 습득에 투자하는 시간, 그게 뭐야? 이거 1-U가 뭐야?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지. 그냥 U가 우리는 노동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 뭐 비중이라고 할게요. 네, 요거에 비례하고요. 또 요 B는 뭐야? 그쵸? 우리 앞에 교육제도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교육에 대한 효율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의해서 장기적인, 거기 보시면 요 주어진 기술 수준 하에서 국가 경제의 내생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인적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7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본과 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시면 균제 상태에서는요, 인적 자본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존 거에다가
요만큼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1보다 크게 되면 요게 같은 거잖아. 1보다 크게 되면 빨간 색깔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보이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 다음 기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그 다음 기지. 여기가 만약에 t기가 1기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2기에 이만큼 되면 그 2기에서가 또 여기가 되면 다시 또 3기 이렇게 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는데 점차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여기 인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비경합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우 모형에서는 물적 자본은 경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우 모형에서는, 모델에서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K 소문자로 썼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물적 자본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but 여기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찾았습니까? 국가 간의 1인당 소득의 절대적인 수렴이 도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적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었는데, 여기 루카스 인적 자본 모형에서는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고도로 축적된 부유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인적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인적 자본 축적이 빈약한 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컨벌전스하는 수렴성이 성립하지 않고 비수렴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가 이렇게 동일한 기술 수준과 교육 부분의 효율성, 그리고 교육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 투자 시간, 이거에 따라서 초기 1인당 인적 자본이 적은 나라, 그렇죠? 적은 가난한 나라와 초기 인적 자본이 많은 부유한 나라와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속도가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지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격차는 안 좁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재미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인적 자본에 대한 비수렴성 얘기를 이쪽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시간에 대해서요 로그로 나타내게 되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변하는가 나타내는 성장률을 뜻해요. 그래서 부유한 나라랑 가난한 나라는 이 기울기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초기의 인적 자본 스타팅 포인트에서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격차 자체는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증가하는 속도는 같을지라도 이미 앞서 나간 사람을 뒤에 있는 애가 따라잡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밑에 각주 3번식에 나와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그냥 봐주세요. 우리가 로그 취한, 자연 로그 취한 다음에 차분하게 되면 그게 성장률 증가율을 나타낸다라는 거 설명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139페이지 가보시면 알겠어.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수렴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교육 관련된 지원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소비자가 이쪽을 막 지원해 주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고 정부의 보조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교육 시간에 투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 투입 시간을 늘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래는
파란 색깔의 비포야 정부의 교육 정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하게 돼서 당장 일을 안 하고 교육 시간에 투입을 하면 지금 당장 나의 이게 소비야, 소비. 소비는 쭉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게 증가율이, 이게 기울기가 증가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소비의 증가 속도는 빨리, 그러니까 소비를 하게 되는 성장 경로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그 그림 거기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그림 여기서 제시된 소비의 성장 경로와 같이 단기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자, 노동소득의 감소로, 그러니까 U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어떻게 써? ZUHT가 이게 노동소득이야. 노동소득이 감소합니다. 감소. 우리가 노동소득이 전부 다 이제 소비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소득이 돼서 소비로 연결이 되는데 노동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자, 소득의 성장률 장기적으로 자, 소득의 성장률 우리 앞에 본 것처럼 뭐 그냥 이거 공식 머릿속에 살짝 넣어 두셔도 되겠습니다. B와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 이게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로 인해서 일정 시점 T 시점 이후부터는 소비 수준이 교육 투입 시간 증가 이전보다 더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정부가 요거 B 부분이 이제 또 기울기와 관련된 거 있잖아. 그 정부가 잘해. 만약에 여기서 정부가 적절한 효율적인 교육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교육 부분의 효율성 그게 B야. 그래서 교육 부분의 효율성을 B를 높이면 증가시키면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이게 기울기가 더 확 가파르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 정책 개혁과 교육 제도의 개선 역시 인적 자본과 소득의 성장률을 높이게 되고 소비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인적 자본 수준이 비록 같더라도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얘가 높아지는 거야. 1-U가 높아지고 효율적인 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영구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140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은요. 이렇게 14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교육과 성장에 대한 실증 연구가 거기 레퍼런스랑 같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 교육 연수가 높아져서 1년 더 증가하게 되면 1960부터 1990년 사이의 기간 동안 1인당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0.3%포인트 올라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러한 상관관계인데 거기서 교육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략 한 30% 정도는 설명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나와 있죠. 자, 교육과 경제 성장 간의 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요인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높은 교육 수준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루카스 모형에서 얘기하는 거죠. 둘째는 제3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재산권이 잘 보장되었다.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오른쪽 첫 번째 줄 보세요. 내가 교육을 했어. 근데 교육에 대한 성과를,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성과를 미래에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교육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육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제3의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 또 성장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수저 논쟁 비슷하게 빈익빈 부익부가 양극화되는 게, 아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또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다시 뭐 자녀에게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부의 대물림이나 교육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정도만 볼게요. 자, 다음에 인적 자본 모형 말고 실행 학습 모형, 러닝 바이 두잉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적 자본을 습득하는 거야. 앞에서는 아예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학교를 다니거나 해서 교육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이건 직접 일을 하는 거야. 노동자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뭔가 일에 대한 센스, 일머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실행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인적 자본은 다음과 같이 노동자가 생산하는 재화의 산출량과 이게 Y야. 그리고 사용하는 물적 자본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인적 자본이야. 인적 자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와 K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약간 콥다글라스 생산함수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차동차고 세타 해가지고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식 나와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자, 노동의 투입 L은 실행학습을 통한 습득한 지식과 기술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노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노동입니다. 노동을 투입하는 건데 우리 근로자들도 아니 같은 축구 선수라도 손흥민 같이 뭔가 생산성이나 골 결정력이라든가 이게 뛰어난 선수가 있잖아. 그거를 여기 가중치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효라는 말을 넣게 되면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노동 투입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효율성까지 반영한 노동 투입이다. 이렇게 efficiency라는 말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생산함수 보시면 이 생산함수 y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생산함수 똑같이 쓰면 되는데 단순히 그냥 요 L이 아니라 요게 들어간 거야. 요 부분. 이해하시겠죠? 요 부분이 들어가서 요 생산함수에다가 요 부분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생산함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거 노동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Y는 여기 Z K의 알파. 원래는 노동에 대한 1-알파인데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니라 효율성을 고려한 유효 노동 투입으로 이렇게 식을 좀 변형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요 좀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표현했어. 요거 있죠. 요거 식 나타낸 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앞에. 그쵸? 자, 그래서 실행학습을 고려한 총생산함수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쭉 식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 AK 모형 들어보셨죠? 그리고 A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과 한계 생산 체감의 특징을 가정했었는데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고 불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학습을 통한 지식, 기술 습득까지 고려한 고용, 투자, 생산 결정 관련해서요. 경제 전체의 1인당 산출량, 여기 보시면 한계 생산 체감을 가져오는 요소를 제거해 버려가지고 거기 식 5-14 나와 있고 5-16식 결론 나와 있죠. 15는 중간에 우리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1인당 자본 축적량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인당 균형 자본량의 축적 방정식 인구 증가율은 빵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요거 YT기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요걸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T기의 1인당 자본량에다가 요게 또 역시 기울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18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학습 모형과 관련해 가지고 142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45도선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이게 이제 기울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 축적 과정을 지금 T기의 자본과 T+1기의 1인당 자본량의 평면에 나타낸 것입니다. 얘가 이제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보다 만약에 더 크게 된다 그러면
물적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불변이기 때문에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축률이 S가 저축률이잖아. 이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수준 효과뿐만 아니라 레벨 이펙트뿐만 아니라 그로스 이펙트까지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가 간의 경제 성장에 어떤 수렴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세 번째 3절에 보시면은요. 실행학습 모형 말고 물적, 인적 자본을 동시에 축적하는 모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실물 자본 같은 거 빼기도 했어. 근데 실물과 인적 자본이 동시에 축적되는 경우에 각각의 한계 생산이 체감을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인당 생산 함수 거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K가 물적 자본이야. K가 물적 자본이고 인적 자본은 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 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K에 대해서는 실물 자본에 대해서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고 인적 자본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한계 생산이 체감합니다. 근데 이걸 당연히 두 개 더하면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그런 생산 함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된 재화는요. 소비와 5-19식 거기 바로 밑에 요 식을 보시면 소비와 물적 자본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다시 재투자됩니다. 그래서 1인당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어떻게 축적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투입을 해서 뭔가 1인당 소득을 얻게 되잖아. 산출량을 얻게 되면 이거의 일부분은 이거 너무 많이 했네. 일부분은 이렇게 재투자를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 플러스 1기에 여기 나와 있는 물적 자본의 축적의 S만큼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일부는 인적 자본의 축적에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S는요, 지금 물적 자본으로 표현했으니까 1인당 소득 대비 물적 자본의 투자 비율이고 요 Q는 인적 자본 앞에 붙은 거잖아. 그래서 1인당 소득 대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감가상각률은 전부 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제 상태 한번 볼게요. 1인당 물적, 인적 자본이 각각 동일한 일정률로 성장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균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그 비율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니까 똑같아. G로 일정하다. 이렇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인당 물적 자본의 축적 방정식이 1인당 물적 자본의 성장률과 같아지게 돼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식을 요거를 K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T 플러스 1기에 요 식 앞에 거기 다시 보세요. 5-20식이네. 그러면 T기에다가 S, 그 다음에 T기의 Y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거잖아. 우리가 증가율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각각의 다 전부 다 T기의 자본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T기의 자본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S 이렇게 남았죠. S 남고 요거는 뭐 T기의 K분의 T기의 Y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G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요 비율이 일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G로 이렇게 바꿔서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좀 단순화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대입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인데 자칫 보면 막 되게 막 복잡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심플하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물적 자본이 축적되는 그런 방정식을 나타냈고 인적 자본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H에다가 요거 H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단지 여기 보시면 요거는 H로 나눠줬기 때문에 H분의 K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 거기 보시면은요 5-20씩 보시고 밑에 5-21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끝에 정리된 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물적 자본의 성장률과 1인당 인적 자본의 성장률이 같아질 때가 균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식에서 보시면 나머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아질 때 1인당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 방정식을 통해서 그게 같을 때가 균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되고 요거를 G로 정리하게 되면 G는 S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식만 좀 복잡하지 그냥 차근차근 연습장에 써서 이게 로테이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5-22식이고 5-23식 보시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생산 함수는 이렇게 H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요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는 거 하나 없애서 K로 정리하거나 H로 정리하거나 H로 정리해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5-23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즉 물적 인적 자본의 한계 생산은 상수가 되는 거야. A 또는 A의 마이너스 1승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1인당 소득 대비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투자 비율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동시에 축적되는 결과 균제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정 투입 요소가 역시 쭉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볼까요? 단기적으로 찾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게 여전히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균제 상태에서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축적이 되면은 고정 투입 요소가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정리한 게 밑에 5-24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늘상 봤던 거죠. 1인당 자본과 1인당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의 축적 그래프 평면에 나타낸 거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145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1인당 자본이 T기와 T 플러스 1기 요게 나타나는 게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을 동시에 축적시키는 것입니다.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의 축적 과정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게 나와 있는 요게 기울기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앞에 거랑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 대비 물적 인적 자본이 투자하는 비율이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의 비수렴성을 역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5페이지 거기 가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국가 간의 저축률을 포함한 경제 기본 구조가 동일할 경우에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루카스의 인적 자본 모형과 또 실행 학습 모형에서 마찬가지로 초기 보유 자본이 많은 부유한 나라와 초기 보유 자본이 적은 가난한 나라 간에 1인당 물적 자본과 소득의 수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어떻게 성장 경로 달라지게 되는 지속되는 성장 경로를 보인다라는 결국 비수렴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수식이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연구개발 모형 또 인적 자본 또 여기 나와 있는 실행 학습 모형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동시에 축적하는 모형 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했는데 복잡한 무슨 계산 과정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넣었던 식을 대입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몇 번 좀 쓰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좀 익숙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기본적인 모형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4절에 해당하는 장기 경제 성장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형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정리 좀 잘 해주시고 눈에 좀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